자, 착하게 따라와. 서울 구경 시켜줄게. 싫어요, 놔주세요. 여대생이 팔을 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친구들도 무서워서 울고 있었죠. 문 밖에서 하윤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차가웠어요. 707에서 배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하는 것. 7명이 이치, 무기소지 여부, 퇴로, 민간인 이치. 1초 만에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하윤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야? 또 너야? 어제 만났던 남자가 하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그를 무시하고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하윤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을 놓아주세요. 동생? 아, 이 예쁜이가? 하! 남자들이 웃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놓아주세요. 경고? 너 정말 죽고 싶. 탁. 하윤이 전등 스위치를 껐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어요.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윤은 유령처럼 움직였어요. CQB, 근접 전투술. 좁은 공간에서 적을 제압하는 707의 특기였죠. 첫 번째 남자의 무릎 뒤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쓰러졌죠. 두 번째는 목을 조여 의식을 잃게 했죠. 세 번째는 팔을 꺾어 무력화시켰습니다. 뭐야? 불 켜! 어디 있어? 남자들의 혼란스러운 외침이 들렸어요. 하지만 하윤은 이미 네 번째 목표로 향하고 있었죠. 15초, 단 15초 만에 7명 중 6명이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서연을 방패 삼아벽에 붙어 있었어요.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죠. 가까이 오지 마! 하윤은 멈췄습니다. 불 켜! 당장! 하윤이 천천히 스위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자는 안심했어요. 그 순간이었죠. 이 상황을 하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그리고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지 사연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아주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용에 더욱 빠져드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군용 배낭을 어깨에 맨 하윤은 버스에서 내려섰습니다. 8년 만에 고향이었죠. 청송군진 보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하윤에게는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그늘 아래 늘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들도 보이지 않았죠. 하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익힌 습관이었어요. 주변을 살피며 걷는 것,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것. 이상해. 마을 입구 공터에 검은색 고급 외제차 세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서울이었죠. 이런 차들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어요. 하윤이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하윤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밝은 표정이 아니었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할머니 때문에 왔구나? 병원에 계시는데 조심해서 다녀. 왜 조심해야 하는지 하윤은 묻고 싶었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슈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죠. 하윤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재래시장을 지나갔습니다. 평일 오후면 북적여야 할 시장이 텅 비어 있었죠.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몇몇 상인들만 불안한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하윤이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8년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며 익힌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마을 중심가로 접어들자 청송다원이 보였습니다. 5년 전에 생긴 마을 유일의 카페였죠. 대형 유리창 너머로 안희원이 들여다 보였어요. 그리고 하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카페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가득했어요. 15명쯤 되어 보였죠.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여종업원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봐, 아가씨. 서울 남자가 어떤지 보여줄게. 시골 아가씨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가르쳐 줄게. 추잡한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밖까지 들렸습니다. 하윤이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진정해. 아직 상황 파악이 먼저야. 심호흡을 했습니다. 707에서 배운 대로 감정을 다스렸죠. 하지만 가슴 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윤은 조용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 아, 카운터에 있던 젊은 여성이 하윤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군복 차림에 하윤을 본 남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죠. 뭐야, 군인이네? 여자, 군인? 재밌겠는데. 한 남자가 일어서며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건들거리는 미소가 가득했죠. 담배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군인 아가씨,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왔어? 하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왔을 뿐입니다. 커피, 하하하. 남자가 크게 웃었어요. 다른 남자들도 따라 웃었죠. 들었어? 커피 마시러 왔대. 귀엽네. 야, 너희들 자리 좀 비켜. 군인 아가씨랑 얘기 좀 해야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윤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눈빛도 변했죠. 8년간 생사를 넘나들며 단련된 전사의 눈이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아니요, 존댓말했습니다. 이제 비켜주시겠어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죠.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하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형님, 그만하세요. 뒤에서 다른 남자가 말렸습니다. 군인한테 손대면 큰일 나요. 특히 여자 군인은 더요. 남자는 씩씩거리며 물러났어요. 오늘은 봐준다. 하지만 다음엔 조심해. 이 마을은 이제 우리 구역이니까.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운터로 걸어가 커피를 주문했죠. 아메리카노 하나요? 종업원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태극파라고. 서울에서 온. 종업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남자들이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윤은 커피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 속 분노는 더 커졌지만 지금은 할머니를 만나는 게 먼저였죠. 병원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작은 종합병원이었지만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곳이었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서연이었어요. 하윤이 사촌 동생이자 간호대 학생이었죠. 서연은 뛰어와 하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어때? 서연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많이 편찮으셔. 폐렴이 심해서. 그런데 언니, 혹시 마을에서 이상한 사람들 못 봤어?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 봤구나. 태극파라는 조직이야. 일주일 전부터 마을에 나타났어. 땅을 싸게 사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어. 하윤이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협박? 응. 특히 여자들한테는 정말 무서워. 경찰도 오지 않아. 태극파가 뭔가 손을 쓴 것 같아. 하윤은 서연이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왔잖아. 언니가 뭘 할 수 있어? 그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07 특수임무 단중위.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원. 그런 자신을 서연은 모르고 있었죠. 할머니 먼저 뵙자. 가자. 병실로 향하며 하윤은 생각했어요. 3개월 후 저녁 마지막 휴가를 조용히 보내려 했는데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았죠.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보였어요. 마니아 위신 모습에 하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하윤이.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하윤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은 알고 있었죠. 이 어둠 속에서 곧 폭풍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태극파, 그들은 잘못된 마을을 건드렸죠. 707 특수임무단의 전사가 지키는 마을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하윤은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알려준 비상마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회관 앞은 이미 주민들로 가득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뒤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죠. 자,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장님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모두 아시다시피 태극파라는 조직이 우리 마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 토지의 70%를 시세의 10분의 1 가격에 팔라고 합니다. 회관이 술렁였어요.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그게 말이 됩니까? 도둑놈들이 따로 없네. 이장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불법 도박장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하윤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한 땅 투기가 아니었어요. 더 큰 범죄 조직이 계획이 숨어 있었죠. 경찰은요? 신고는 하셨습니까? 한 주민이 물었어요.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더군요. 순간 하윤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 같이 밀어올랐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곳. 그곳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707에서 나라를 지켰던 하윤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주민들은 한숨을 쉬며 흩어졌어요. 하윤은 이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장님, 저 강하윤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하윤이구나. 군대에 있다고 들었는데 곧 저녁이에요. 이장님, 태극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장님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심해야 해. 그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야. 특히 여자들한테는. 그때였습니다. 하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죠. 언니 지금 어디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윤의 온몸이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야? 청송다원의 태극파가 우리를 안 보내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윤은 즉시 뛰기 시작했어요. 마을회관에서 카페까지는 500m. 하지만 하윤에게는 너무나 긴 거리였죠.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태극파 조직원 7명이 서연과 친구들 3명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서연의 팔을 잡고 있는 남자의 얼굴에는 추잡한 미소가 가득했죠. 자, 착하게 따라와. 서울 구경시켜줄게. 싫어요. 놔주세요. 서연이 팔을 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친구들도 무서워서 울고 있었죠.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차가웠어요. 707에서 배운 것. 감정에 휘둘리면 진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해야 한다. 7명의 위치, 무기 소지 여부, 퇴로, 민간인 위치. 0점 만에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야? 또 너야? 어제 만났던 남자가 하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그를 무시하고 카운터로 걸어갔죠. 그리고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남자가 다가왔어요. 하윤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을 놓아주세요. 동생? 아, 이 예쁜이가? 하하하. 남자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멈췄습니다. 하윤의 눈빛이 변했으니까요. 전사의 눈, 죽음을 넘나든 자의 눈이었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놓아주세요. 경고? 너 정말 죽고 싶. 탁. 하윤이 전등 스위치를 껐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어요.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유는 유령처럼 움직였어요. CQB 근접 전투술. 좁은 공간에서 적을 제압하는 707의 특기였죠. 첫 번째, 남자의 무릎 뒤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쓰러졌어요. 두 번째는 목을 조여 의식을 잃게 했죠. 세 번째는 팔을 꺾어 무력화시켰습니다. 뭐야? 불 켜. 어디 있어? 남자들의 혼란스러운 외침이 들렸어요. 하지만 하유는 이미 네 번째 목표로 향하고 있었죠. 15초, 단 15초 만에 7명 중 6명이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서연을 방패 삼아 벽에 붙어 있었어요.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죠. 가까이 오지 마. 인연 죽는다. 하유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불 켜. 당장. 하윤이 천천히 스위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자는 안심했어요. 그 순간이었죠. 하윤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창문에 던졌습니다. 챙그랑. 남자가 반사적으로 소리 나는 쪽을 봤어요. 0점 빈틈. 하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고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칼이 떨어졌고 이어진 무릎 차기에 남자는 쓰러졌죠. 하윤이 불을 켰습니다. 카페 바닥에는 7명의 남자들이 신음하며 누워 있었어요. 서연과 친구들은 충격에 빠진 채 하윤을 바라봤죠. 언니, 어떻게? 하윤은 서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리고 쓰러진 남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24시간 내에 이 마을을 떠나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최후 통첩이에요.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남자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누구야?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강하윤 중입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707,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리고 이 마을은 제 고향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하윤은 서연과 친구들을 데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영상을 찍고 있었죠. 그날 저녁, 한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수부대여 군대, 조폭 7명,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쏟아졌죠. 진짜 707이래요. 혼자서 7명을. 대박. 우리 마을의 영웅. 하지만 하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태극파는 더 큰 조직의 일부일 뿐이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병실에서 할머니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됐구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창밖으로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은 느꼈어요.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8년간 나라를 지켰던 그 본능이 이제는 고향을 지키기 위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죠. 태극파 애들이 당했다고? 최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청룡회 회장, 조직원 500명을 거느린 거대. 조직의 수장이었죠. 예, 회장님, 여자, 군인 하나한테. 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진혁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여자 군인,
707이라고? 그렇습니다. 탁. 최진혁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재떨이가 바닥에 떨어졌죠. 부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진혁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청송마을, 그 여군에 대해 조사해. 모든 것을 파헤쳐. 알겠습니다. 부하가 나가자 최진혁은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청송에 30명 더 보내. 그리고 할머니가 입원했다던 병원 찾아봐. 전화를 끄는 최진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707이든 뭐든 가족을 건드리면 꺾이게 되어 있어. 한편 청송 마을의 하유는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새벽 4시 하유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8년간의 특수부대 생활이 만든 본능이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창밖을 내다본 하윤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낯선 차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죠. 할머니를 노리는 건가? 하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곧 진정했어요. 침착해.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해. 하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팀장님, 저 하윤입니다. 하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김태준 소령, 707 특수임무단 팀장이었죠. 하윤과 함께 수많은 작전을 수행한 전우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윤이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다. 6시간 안에 도착한다. 준서와 민호도 데려갈게. 감사합니다. 팀장님. 가족 일이잖아. 당연한 거야. 전화를 끄는 하윤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감시자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좋아. 게임을 하고 싶다면 해주지. 오전 10시 청송 버스터미널에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태준 소령, 박준서 중사, 이민호 하사, 모두 707 특수임무단 최정 예요원들이었죠. 하윤, 태준이 손을 들었어요. 하윤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우리가 한 팀이잖아. 그런데 진짜 조폭들이 설치고 있어? 준서가 물었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태극판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청룡회인 것 같습니다. 청룡회. 그 유명한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청룡회는 군에서도 주시하는 거대 범죄 조직이었으니까요. 일단 숙소로 가죠. 거기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하윤이 준비한 숙소는 마을 외곽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었죠. 자, 이게 제가 파악한 정보입니다. 하윤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청룡회 조직도가 떠 있었죠. 어떻게 이런 걸 마을 주민분들이 보아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제압한 놈들 핸드폰에서도 정보를 얻었죠. 태준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하윤이야. 그래서 계획은? 먼저 그들의 진짜 목적을 밝혀야 해요. 단순 땅 투기가 아닙니다. 하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청송 마을 지도였죠. 이 마을의 위치를 보세요. 완벽한 밀수 루트예요. 준서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 놈들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용서할 수 없지. 그때 민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수상한 차가 있어요. 검은색 세단이 펜션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하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우리를 찾았네요. 예상보다 빠른데? 어떻게 할까? 태준이 물었어요. 하윤의 눈이 반짝였죠. 심리전을 시작하죠. 그날 밤 청룡회 조직원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 유리에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있다. 청송을 떠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707이 지켜보고 있다. 조직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진혁에게 보고가 올라갔어요. 뭐? 차에 메시지가? 예, 회장님. 30대 모든 차량에 CCTV는 아무것도 안 찍혔습니다. 마치 유령같이. 최진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끓어올랐죠. 707, 정말 대단하군.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최진혁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래. 그 물건 말이야. 이번 주에 청송으로 가져와. 뭐, 위험하다고? 상관없어. 그리고 최진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그 역은 할머니가 있는 병원. 우리 쪽 의사 한 명 심어둬. 한편 하윤과 팀원들은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거래 현장을 잡아야 해요. 하윤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제 추측이 맞다면 이번 주 안에 큰 거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 청룡회가 갑자기 인원을 늘린 건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지키려는 거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네. 그때 하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죠. 언니, 할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어.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들이? 지금 갈게. 하윤이 뛰쳐나가려 하자 태준이 잡았습니다. 하윤, 침착해.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이미 하윤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하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혼자가 아니야. 준서와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있잖아. 하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청룡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4명의 전사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폭풍은 청룡회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었죠. 병원에 도착한 하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병실 앞에는 낯선 의사가 서 있었죠. 할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악화되셨습니다. 원인을 모르겠네요. 하윤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사의 눈빛에서 거짓을 느꼈으니까요. 태준이 조용히 하윤의 팔을 잡았어요. 일단 할머니를 보자. 병실 안에 할머니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때 서연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상해. 아까까지 괜찮으셨는데. 그 의사가 주사를 놓고 나서 하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준서가
재빨리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5분 후 돌아와 보고했어요. 맞아요. 저 의사 지하 주차장에서 청룡회 조직원과 통화했습니다. 하윤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우리도 규칙 없이 간다. 그날 밤 하윤은 혼자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니, 혼자인 것처럼 보였죠. 미행하던 청룡회 조직원 둘이 하윤을 따라갔어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걸렸네. 하윤이 돌아섰어요. 미행자들이 당황했죠. 뭐야? 알고 있었어? 다음 순간 그림자 속에서 준서와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미행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자, 이제 얘기해 볼까요? 하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가 시켰죠? 할머니한테 뭘 한 거예요? 우린 몰라. 탁. 하윤이 남자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죠. 다시 물을게요. 누가 시켰어요? 최진혁 회장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어요. 오늘 새벽 3시 큰 거래가 있어. 북한에서 물건이 들어와. 어디서? 청송읍 폐쇄된 나이트클럽 블루문이야. 하윤은 태준을 봤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새벽 2시 30분. 4명의 그림자가 블루문 나이트클럽 주변에 포진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청룡회 조직원 30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각자 위치 확인. 태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2번 위치 확인. 3번 위치 확인. 4번 위치 확인. 하윤은 건물 뒤편에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호흡은 고요했죠. 3, 2, 1점 시작.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윤은 뒤쪽 비상구로 침투했어요. 경비 2명을 소리 없이 제압했죠. 동시에 태준은 정문으로, 준서와 민호는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707의 전사들은 유령처럼 움직였어요. 5분. 단 5분 만에 1층의 조직원 10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하윤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에서는 총성이 들렸죠. 젠장, 저기다. 어디야? 어디 있어? 혼란에 빠진 조직원들. 하지만 707 대원들에게는 쉬운 상대였어요.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번쩍. 으악, 안 보여. 그 틈을 타 하윤이 돌진했어요. 근접전 투술의 정수를 보여줬죠. 팔꿈치, 무릎, 주먹. 모든 것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10분 후 2층도 정리됐어요. 이제 3층이었습니다. 최진혁이 있을 곳이었죠. 내가 먼저 들어갈게요. 하윤이 말했어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봤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조심해. 하윤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최진혁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707이 영웅. 최진혁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할머니한테 한 짓 용서 못해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아, 그 늙은이 말이야? 걱정 마.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시키면 언제든 해독제를 줄 수 있지. 하윤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조건이 뭐죠?
단단해.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 그럼 할머니는 살 거야. 최진혁이 웃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웃음이었죠. 하지만 하윤도 웃었어요. 한 가지 잊으신 게 있네요. 전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창문이 깨지며 태준과 준서,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럴 수가. 그리고 하나 더. 하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죠. 방금 한 말 다 녹음했어요. 할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자백이죠. 최진혁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인연이. 하지만 하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전하며 날린 발차기가 최진혁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최진혁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죠. 너 같은 년이 감히 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에요. 하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지키는 손녀이기도 하죠. 쿵. 하윤의 무릎이 최진혁의 턱을 올려쳤어요. 최진혁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정원이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 맞춰. 잘 왔네. 하윤은 쓰러진 최진혁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할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죠.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와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는 마약 거래 장부가 발견됐어요. 북한, 중국과 연결된 거대한 조직이었죠. 강하윤 중위님, 국정원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덕분에 국제마약 조직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저 가족과 마을을 지켰을 뿐입니다. 새벽 5시. 하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는 이미 체포됐고 새로운 의료진이 할머니를 치료하고 있었죠. 독소는 거의 빠졌습니다. 곧 깨어나실 거예요. 의사의 말에 하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태준이 하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준서와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 끝났어. 마을도 안전해졌고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윤은 알았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청송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재래시장엔 활기가 돌아왔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죠. 하윤은 할머니 병실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뺨에도 혈색이 돌아왔죠. 우리 하윤이가 큰일을 했다며? 할머니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겸손은 온 마을이 다 아는데. 할머니가 하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자랑스럽다, 우리 손녀. 하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칭찬이 그 어떤 훈장보다 값졌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어요. 언니, 밖에 기자들이 또 왔어. 하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룡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하윤은 일약 스타가 됐어요. 여전사, 마을의 수호자 같은 별명도 생겼죠. 또 인터뷰하래? 응. 언니, 진짜 유명해졌어. 우리 학교 애들도 다 언니 팬이야. 서연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죠. 강하윤 중위님? 네.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 센터장 박민수입니다.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국정원 대테러 센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테러 조직이었으니까요.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윤은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센터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박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번 작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혼자서 상황을 파악하고 팀을 이끌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707에서의 경력도 완벽하고요. 무엇보다 박민수가 잠시 멈췄어요. 국민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진짜더군요. 하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개월 후 저녁이시죠? 그때 우리 센터로 오세요.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녁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박민수가 떠난 후 하윤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송의 푸른 산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 뛰놀던 들판,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길들이 보였죠. 더 큰 무대라. 솔직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707에서 8년,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역시 여기 있었네. 팀장님. 태준이 하윤 옆에 섰습니다. 국정원에서 제안 받았다며? 예. 어떻게? 나도 받았거든. 대테러 센터 교관직. 하윤이 놀라서 태준을 봤어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죠. 같이 가면 어때? 거기서도 한 팀이 되는 거야. 순간 하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어요. 준서와 민호는요? 걔들도 각자 길을 찾았어. 준서는 경찰 특공대, 민호는 해군 UDT로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마을회관에서는 환송회가 열렸어요. 주민들이 하윤과 707팀을 위해 준비한 자리였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님의 인사에 박수가 쏟아졌어요. 우리 마을을 구해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카페 청송다원의 젊은 사장님도 왔어요. 그날 정말 영화 같았어요. 덕분에 저희가 무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죠. 이거 별건 아니지만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이 마을을 지켰던 국군 장병들의 사진이었어요. 그때도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줬지. 이번에도 그랬고 당신들은 진짜 영웅이야.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많은 것을 느꼈다. 군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8년 전 707에 들어갈 때는 그저 강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3개월 후 하유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저녁 시계는 할머니와 서연 그리고 707 동료들이 모두 왔어요. 중위, 아니 이제 하윤 씨.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준비됐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일주일 후 하윤은 서울로 향했어요. 국정원 대테러센터.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죠. 강하윤 요원 환영합니다. 박민수 센터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준비되셨죠? 예. 하윤의 대답은 힘찼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죠.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어.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청송에서의 경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언니, 국정원 신규 요원 선발됐다며? 아직 훈련 중이야. 그래도 대단해. 우리 언니가 진짜 영웅이야. 하윤은 웃었어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하윤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시가지 대테러 작전. 하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시작이다.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새로운 전사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들도 움직이고 있겠죠. 하지만 하윤은 두렵지 않았어요. 707에서 배운 기술, 청송에서 깨달은 사명감,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강하윤, 이제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즐거우셨나요? 하윤의 정의감에 아직 정의감이 살아있을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